2026년 대비 이론 완성반입니다. 정규 강의로 이제 첫 시간이고요. 작년과 달라진 점은 바른 길을 가는 만 있었는데 예전에 과정만 너무 따지는 것 같아서 목적을 앞에 뒀어요. 오직 합격을 위해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고요. 저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을 올바른 일이자 가장 편안한 길로 모셔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렇게 해왔고요. 올해는 이제 더 잘하려고 조금 욕심을 더 부려보려고 그래요. 작년 지금 1차 이제 소식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욕심을 좀 부리고 막 더 닥달한 선생님들은 결과가 괜찮은데 믿고 좀 맡겼던 선생님들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시험이라는 건 정말 방심이라는 건 없구나 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고 올해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을 합격시켜야 된다는 그 목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바른 길로 가겠지만 합격을 위해서 조금은 더 작년보다는 강하고 좀 거칠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제가 온라인 강의를 청취해 보면 하나도 그런 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저만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겉으로 이게 잘 안 드러날 때가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제 안에 있는 좀 이 불을 좀 밖으로라도 뿜어내서라도 여러분들 제대로 시험 볼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 그 시험 끝나고 저도 쉬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선생님들이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결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교양을 쌓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험을 위한 기술이고 시험 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뿜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공부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차분하게 뭐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늘 그 생각은 하고 있지만 더 오래 절실하게 그거를 생각하고 있고 이론 완성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 이론을 말 그대로 이해시켜 가지고 동양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해시켜서 교양을 쌓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동양 사상과 관련된 문제 5개, 6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사실 동양 사상은 걱정이 없어요. 제가 뭐 전공한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오래 강의를 해봐도 제가 동양 사상 강의를 하면 항상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1월달 힘든 시기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 어안이 벙벙하고 또 시험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직 마음의 상처라든지 좀 어려울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월 강의가 참 저도 어려운 편이지만 그래서 동양 사상이라는 거 믿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렵거나 뭔가 좀 더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는 어렵지만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고 온라인 강의로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질문 게시판 많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질문하시는 선생님들 결과가 항상 좋아요. 공부를 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의문이 생긴다는 건 뭔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공부 방식과 이게 잘 안 맞거나 또는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그야말로 기탄 없이 얘기해야죠. 저도 답변할 의무도 있고 저도 그러면서 늘어요. 이런 부분을 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오직 합격 그것도 제 앞에 이제 넉넉한을 항상 넣거든요. 요즘에 넉넉한 합격이에요. 합격선 맞추는 합격이 아니라 넉넉한 합격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저도 뭐 각오를 다지는 입장에서 말을 좀 길게 하는데 4주 단위로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교과교육론은 5주 강의를 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월 강의는 동양사상, 제자백가부터 시작해서 송병유학, 그리고 불교, 한국 유학사상, 이렇게 우리의 큰 4개의 분과를 순서대로 교재 맞게, 그러니까 교재가 사실 올해까지 쓰고 내년에 개정을 또 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교과서 때문에 중간에 교과서 특강이 한 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교과서가 개정되기 때문에. 아직 교과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섣불리 손댈 수는 없고요. 적어도 근데 우리 윤리와 사상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기가 힘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새로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도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강의에서는 이 교재 중심으로 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특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기존에 강의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무료 특강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양윤리, 한국윤리 사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동양 그리고 한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특성을 우리도 DNA로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윤리사상의 우리 영역으로 놓고 보면 가장 까다로워 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시험으로는 요즘엔 가장 깔끔하고 나올 만한 것들을 잘 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 두시면 오히려 나중에 후회가 덜 있는 문제들이 괜찮아요. 최근의 경향은. 그래서 핵심적인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옛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MZ세대 선생님들은 한자라든지 이 동양 문화 특유의 그 좀 역동성 떨어지는 이런 느낌, 이런 거에 좀 당황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순순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외국어 같은 한자지만 그냥 좀 친근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부감을 버리시고. 그럼 동양윤리 사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 개론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양윤리 사상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키워드들은 농업 중심 사회. 동양은 농업, 특히 동북아시아잖아요. 우리 동양이라고 하지만 동북아시아 사상이죠.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고 가족 공동체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죠. 유교 문화 같은 경우에 가족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자연의 변화는 모든 사상들이 가장 관심이 큰 분야였고,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 자연 법칙에서 인간의 본성 탐구로, 그리고 내면적 성찰과 자각까지 이어지는 우리 동양 사상, 동양윤리 사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또 가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가족윤리와 국가윤리 사이의 일관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가족윤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또 국가윤리의 폭력성들을 애초부터 지적하는 노장사상 같은 것도 있었고, 또 국가 중심주의, 법가사상 같은 것도 다양하게 전개되죠. 그래서 인간과 사회관계의 탐구가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죠. 크게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유교, 불교, 도교 중심의 사상이 전개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시험 문제 첫 번째 핵심 주제, 사회적 혼란. 제자백가가 등장하면서 그 사회, 춘추전국 시대의 사회 혼란을 어떻게 진단하고 왜 그렇게 됐냐,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거냐. 대체로 무슨 문제를 보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다.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에 대한 탐구로 바탕이 돼서 시작되죠. 그래서 이러한 동양윤리 사상 흐름이 있었고요. 한국윤리라 하면 그 동양윤리 사상 바탕 위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이 독자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한국윤리를 굳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고요. 늘 아픈 얘기지만 한국윤리에는 근대의 이후가 없죠. 다산 정약용이 한국윤리의 끝이에요. 우리 교과과정 안에서. 그쵸, 우리 선생님들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정약용이 어떻게 보면 중세사상의 끝이지만 근대사상의 전부예요. 그 이후에 현대사상이라는 건 아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냥 바로 근대화돼서
지금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그냥 중간에 너무 비워버렸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우리가 그걸 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윤리 부분에서는 특히 어렵고요. 역사 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한국 유교 이황 이정약용 여기에다 이번에 교과서 개판되면서 이제 몇몇 조식이라든지 정제도 이런 사람들도 강화될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 가지고도 아직 충분히 문제가 출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한국 불교 원효와 진울이 중심이 되고 의천이 이제 작게 한 지분을 차지하죠. 주로 통합불교, 화쟁사상 같은 조화 이런 걸 강조하고 한국 도교는 우리 다행스럽게도 시험에 나올 만한 요소가 우리 특히 임용시험에선 없다.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다. 노장사상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다행인 거고요. 각각의 이제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동양윤리사상의 첫 번째는 유기체적 세계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 동양사상의 전반적인 그 독특한 어법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뭔 소리야?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모순율, 배중률이 그냥 막 다 깨지잖아요. 상호 의존성, 그리고 인과연, 그리고 합일정신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유기체적 세계관이에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만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어야 상대가 존재한다. 이 유기체적 세계관. 그 다음에 이상사회를 누구나 다 꿈꾸고 있었다. 오늘날의 우리의 이상사회는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사실 이상사회를 말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현실 파악이 잘 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뻥치기가 힘들죠. 이렇게 될 거야. 유토피아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늘 이상사회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동사회, 불국정토, 소국가민 같은 각 사상마다 지향하는 바가 있었어요. 또 이상적인 인간상 21세기에 우리의 인간상은 뭔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시대에는 유교는 군자나 성인을 얘기했고요. 불교는 보살, 부처가 되고 싶어 했고 도교에서는 지인, 진인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었죠. 성인으로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런 이상적 인간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또 이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사실 이게 우리가 임용시험에서는 중요하게 안 다뤄지지만 동양사상에서 생사관 진짜 중요해요. 자연의 섭리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종교가 특히 이 유신론적 종교가 잘 발달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윤리사상의 뭐 독자성이나 특징을 얘기하자면 아주 굉장히 좀 미화에 가까울 정도로 뭐 우리나라 좋게 얘기한다 그래서 뭐 시비 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거 다 갖다 가져왔죠. 조화정신. 우리 한국 윤리사상의 특징 1번은 조화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또 유불도의 융합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 또 늘 강조하는 평화정신. 우리나라는 한 번도 침략전쟁 한 적이 없다. 묵자가 비공을 얘기하는데 진짜 비공을 실현한 나라는 우리 한반도죠. 한반도는 침략전쟁 하기가 서로 한반도 안에서는 통일을 위한 전쟁을 했어도 다른 나라를 전쟁으로 심지어 뭐 다시 회군하는 경우는 있어도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누가 억지로 끌고 가서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민본주의. 민주주의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정치를 폈다라는 거. 우리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홍익인간의 정신 같은 게 있고요. 또 아주 유달리 인격 완성에 대한 그 뭐랄까요 강조, 추구. 특히 이제 성리학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양명학과 성리학이 같이 가는 시기가 있지만 우리는 양명학을 아예 배척하면서까지도 성리학 일변도로 가는데 그 성리학 안에서도 인격 완성 여기에 목을 메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독이 돼서 개인의 어떤 도덕성을
연구하고 이러는 것은 발전했지만 사회적 발전이 더디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개인의 수양을 바탕으로 우리 앞 시간에 우리 선지후행 얘기했었잖아요. 주자의 선지후행을 그야말로 너무 고지식하게 이해해서 지식의 완성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유보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인격 완성의 추구에 특히 특징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어디까지 한 거죠? 12페이지까지 정리가 돼요. 어쨌든 뭐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뭐 나중에 교사가 되셔도 동양 한국 윤리를 이제 수업을 하실 때면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개되는 인물 중심, 사상 중심의 이야기들이 교과서에 펼쳐지게 되죠. 이번에 바뀌는 교과서도 윤리와 사상은 사실 제가 몇십 년 전에 배웠던 윤리 교과서하고 서술이 거의 같아요.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뭐 12년 제자백과 기출 패턴만 살짝 보고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역시 장자예요. 참으로 쉬지 않고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고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 인물은 장자니까요. 그렇죠? 의외죠. 맹자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험 문제는 맹자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맹자는 좀 문제 내기가 좀 싱겁거나 너무 문제가 아니면 지문을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장자 다음으로 우리 많이 보이는 건 순자죠. 순자도 꾸준히 나옵니다. 순자는 동양 사상가 치고는 꽤 논리적인 편이고 또 글 자체가 아주 명쾌해요. 그래서 순자 시험 문제 내기가 좋죠. 그 나머지 인물들도 골고루 등장하는 거예요. 맹자, 그 다음 맹자일 거고 묵자, 한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과서에 많이 안 나오는데도 꾸준히 나오고 이번 2025년의 특징은 공자 문제를 지문으로 해서 하나 냈다는 거죠. 논어를 지문으로 낸 게 우리 12년 동안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자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정약용 문제에 그냥 끼어들은 거죠. 공자가. 그러니까 이 정약용이 공자를 되살린 거예요. 인을 가지고 그렇죠. 서도 공자 거죠 사실은. 신독도 마찬가지고 신독은 사실 이 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거지만 정약용이 주의는 낮추고 공자 맹자는 띄웠죠. 원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백과 첫 번째 인물 공자를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금 허투루 봤지만 이제는 그래도 눈 다시 한번 크게 뜨고 연속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또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공자와 관련해서 교과서의 핵심이 되는 거 몇 가지만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16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맨 밑에 법령으로 이끌고 형별로 규제하면 형벌만 변화를 하고 부끄러운 줄 몰라요. 도덕으로 지도하고 무엇으로 규제해야 돼요? 법으로? 규제를 법으로 하는 건 아니죠. 예로서 규제하는 거. 그러면 부끄러운 줄도 알고 바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공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죠. 덕과 예면 충분한데 강제적인 방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피해가려고만 한다는 거. 요 얘기 좀 잘 봐주시고 그 밖에 뭐 공자가 얘기할 때 공자의 핵심 용어는 뭐예요? 인과 딸린 두 용어들 효제, 충서. 그렇죠? 효제라는 건 인을 실천하는 출발점. 부모한테 잘하고 형제한테 잘하기, 못사람한테 잘하기. 충서는 뭐예요? 그러한 인을 실천할 때 내 마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세와 행동 방식이죠. 충서. 내 마음은 치우치지 않고 진실을 다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그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게 사람다움, 그렇죠?
그야말로 사람다움이라는 아주 모호한 표현이지만 뭔가 알 것 같은 그 사람다움. 또 하나 뭐예요? 사랑. 공감으로써의 사랑인 거죠. 사람 마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삐뚤어진 마음, 나의 못된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나의 성실한 마음, 그렇죠? 진실된 마음으로 읽어주기. 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됐어요? 많이 볼 것도 없죠. 16페이지에 한 중간 정도 되잖아요.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충서를 제시했죠. 충은 성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거고, 선은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너무 쉬운 표현이죠. 요런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물어보면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설명. 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선은 어떻게,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고 각각의 의미를 서술하셔 이러면 이 정도 표현으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괜히 막 어렵게 어느 논문에서 찾아 쓰고 그럴 일이 없어요. 교과서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건 우리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19페이지, 우리 19페이지 보면 이 지문은 우리 잘 알고 있어야죠. 아주 오랜 기출에 한번 나오고 이제 안 나오는데, 공자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죠. 안현, 우리 그 심제 지문할 때 안회가 물었다 해가지고 장자가 갖다 썼잖아요. 그 안회가 바로 안현이죠. 안현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했죠. 자신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 극기복례, 그쵸? 극기는 나중에 우리 뭐 율곡까지 넘어와서 다 써먹는 용어가 되잖아요. 하루라도 자신을 극복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가죠. 인을 행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지 다른 사람에 달린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안현이 구체적인 방법, 너무 모호합니다 선생님,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4가지 하지 마라가 있었죠. 그래서 사물이라고 해요. 사물. 4가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4가지. 뭐예요? 얘가 아니면, 극기복례니까 얘로 돌아갔는데 얘가 아닌 걸 하지 말아야죠. 보고 듣고, 시청 언동 거기에만 적용하시면 되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얘가 아니면 하지 마라. 얘에 맞는 것만 하라는 거죠. 그 이번에 시험, 우리 이번 기출 계지 생각이 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공자는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어요. 왜? 예에 따라 행동하고 도덕적인 마음이, 도심이 인심을 완전히 압도해서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70이 되다 보면 종심소요 분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라는 인물, 실전 대비 핵심 이론을 바로 넘어갈게요. 먼저 공자의 현실 인식과 해결책. 우리 모든 제자백가의 첫 출발점은 춘추전국 시대라는 그 특수한 상황이에요. 극심한 혼란기이고 나중에는 전쟁이 전 국토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그 시대에 무너진 봉건 질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층민들, 기층민들을 착취하는 이 상황을 제대로 본 거죠. 왕권이 약화됐고 또 그전까지 잘 이루어졌던 우리 형제간의 혈연적 연대가 깨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범위가 작을 때는 서로 쉽게 모여서 상의도 하고 욕심도 적어요. 근데 땅이 넓어지고 통치 구역이 넓어지면서 서서히 이제 능력제, 더 잘난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져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형제간, 부자간이라도 권력을 두고 싸우기 시작해요. 약육강식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로 제자백가들이, 유가, 도가, 법가, 묵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제자백가라는 건 뭐예요? 여러 학자들과 수많은 학파들.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 4학파만 공부하면 되죠. 나머지들은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육과정에도 없고. 그래서 공자는 이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문제는 뭐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도덕적이지가 않아. 부모 형제 간에도 싸우고 이익 앞에서 막 목숨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죠. 또 자기만 살려고 해요. 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다 무시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차마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붕괴된 거죠.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공동체 의식도 붕괴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방법은 그걸 그대로 고치면 되는 거죠. 우리 도덕적 각성을 다시 해서 도덕적인 회복을 하고 사회적인 질서 또한 다시 바로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자의 시대 진단과 해결 방법이죠.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시험에서는 맹자로 묶어서 얘기를 하죠. 공자 맹자를 한 팀으로 묶어서. 우리 소크라테스 문제가 단독으로 잘 안 나오고 플라톤하고 잘 묶여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와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공자는 이제 동양 사상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하늘과 또 덕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이라는 건 자연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자연 법칙을 따르기도 하는데 그 하늘에는 도덕적인 근거도 있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덕을 부여하고 인간성을 부여해서 인간답게 살아라 이런 거죠. 동물로 살면 안 돼. 사람들이 동물처럼 산다 이거죠. 내가 새나 짐승처럼 태어났다면 무슨 도덕을 따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 그냥 그들처럼 살면 되는데 나는 인간이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지금 천하의 도가 사라졌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천명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 천명을 실현하는 방식은 뭐냐? 인을 실현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간성,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다시 일깨우고 서로 사랑하게끔 가장 기본적인 부모에 대한 사랑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로 사랑을 확장해 나간다는 거. 대학에서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화가 되는 거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화의 정신. 요게 공자 사상의 이제 기본 출발이 되고요. 하나하나 이제 용어별로 설명을 해보면 앞에서 한 얘기가 되겠는데 먼저 극기복례죠. 사회적 혼란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극기라는 건 뭐예요? 극기. 자기를 이긴다. 자기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 많이 경험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 돼요? 나한테 이길 때는 어떻죠? 일어나서 할 때 나를 이긴 거예요. 근데 어제 늦게 잤어요. 그리고 뭐 밖에서 좀 놀다 보니 피곤해. 그냥 더 자게 되죠. 나한테 지는 거지. 나의 욕망을 누르는 거죠. 또 나의 의지를 일깨우는 게 극기예요. 우리 1년 동안 해야 될 게 바로 이 극기죠. 질 때도 많아요. 근데 지고 나서 다시 다음에 이기면 더 크게 이기면 되지. 근데 매번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1년 동안 구도자의 심정으로 이겨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11달이라는 건 여러분 세대에게는 특히나 더 긴 시간일 거예요. 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너지고 흐트러질 때도 있어야 돼. 다시 제자리로 회복 탄력성이죠.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극기는 어쨌든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럼 복례는 뭘까요? 예를 돌아간다. 예를 회복한다. 예전의 공동체적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예라는 거 우리 다 같이 모이면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게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예고 질서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받기만 하고 그렇죠? 또 그나마도 안 받아요. 그리고 악수하는데 막 민망하게 손도 막 이렇게 치우고 예를 어긋나는 거죠. 무례하다 그러죠, 우리가. 무례한 사람이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가벼운 질서부터 시작해서 예는 이제 법으로 가기 전에 딱 직전까지도 있죠. 아주 규제가 강한 예들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에 어려서 가르칠 때 엄하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죠.
사람들 모이면 떠들면 안 되고 음식 먹을 때 소리 내면 안 되고 하나하나 규제하는 방식도 있죠. 그러니까 자율적이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예라는 거는 행동의 규제 측면이 강해요.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정해놓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다루느냐? 순자에서.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순자하면 예, 그래서 예, 성인이 제정한 그걸 지켜서 선한 행동, 사회가 원하는 행동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 이 공자한테서 가져온 거예요. 예 정신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명이죠. 정명. 공자의 입장 중에 정명. 각자의 직책과 명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거.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여기 지문에 있죠. 23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대체로. 정명이라는 건 내가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수험생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저는 강사라는 이름을 부여받으면 뭐 하고 신나게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부담스러울 때 많죠. 해야 돼. 의무감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책임감에 의해서 내 이름이 그거고 내가 그거에 맞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선 여러분 합격을 얻기 위한 거고 저는 돈을 벌기 위한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해야 될 일이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분과 직책에 맞게. 이름.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사회적 이름이 있듯이 거기에 맞게 권한을 행사해라. 그렇게 되면 각자 자기 역할하고 남의 것 넘보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무슨 대분이, 재분이 이런 서인이니 명칭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우린 그런 거 없죠? 그냥 다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평등하잖아요. 사회사상 때 하지만. 시민이에요. 우리는 다 평등하잖아. 근데 이 시대는 옛날이니까 자기 신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신분에 맞게 남의 것 넘보지 않고 자기 것 지킬 때 사회적 혼란이 사라지고 안정이 형성된다고 믿는 거죠. 정명이라는 거 이름을 바로 하겠다 이거예요. 자기 이름에 안 맞는 행동하는 사람 규제하고 그 사람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공자의 정명의 정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거 바탕으로 우리 공자 인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봅시다. 이번에도 괄호넣기 인이 나왔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괄호였어요.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따라 또 그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공자라는 느낌이 확 들었고요. 다산하면 우리 수양론이 나올 때가 요즘 계속 나오니까 충분히 기대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자라는 지문이 등장했어요. 인이 한 100번 이상 나오거든요. 논어에 보면. 인이 한 번 나왔으니 논어에 있는 인 다 살펴봐야 되겠네. 그런 공부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 시험에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일일이 다 읽는다고 뭐가 그렇게 그래봐야 1점입니다. 1점. 그래서 우리 인의 의미를 잘 보자고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다움이에요. 사회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요. 또 그 인간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상대를 공감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미워하고 서로 공감 못하면 사회적 존재 되기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이는 가까운 사람에게 시작해요. 부모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부모. 그래서 이웃, 사회, 그리고 전체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랑이죠. 공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랑이에요. 효제는 어때죠? 효제. 인을 실천하는 근본적인 덕목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 형제에게 잘하는 거 포함해서 나보다 윗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유교는 그래서 항상 듣는 말이 뭐예요? 수직적 질서의 문제다. 너무 서열,
나누고 나이 따지고 하는 거 뭐 피해갈 수 없는 뭐 근본적인 출발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좋은 의미 뭐예요? 가족 사랑이 사회적 사랑으로 확장된다는 거. 그에 대한 믿음이죠. 사랑이 자연적 사랑인 가족 사랑에서 인위적인 사랑인 사회적 사랑으로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서는 뭐죠?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자 태도죠. 그래서 그건 지문을 한번 보셔야 돼요. 24페이지에 24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공자가 말했어요. 첫 번째, 증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꿰어져 있다. 이리관지하고 있다. 오도는 이리관지야. 증자가 말했죠. 네. 그냥 답했어요. 공자가 나가자 제자들이 물었죠. 네라고 증자만 알아들은 거예요. 뭐 불교 잘 아시지만 석가모니와 뭐 가섭 존자 같은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서로 웃기만 하잖아요. 거의 그런 급이죠, 이게. 네. 무슨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제 형님한테 물어본 거죠. 수제자한테. 증자가 대신 선생님의 돈은 충서일 뿐이네. 등장하는 거죠. 충서.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충과 서의 의미가 뭔지가 그 밑에 있는 지문들에 나오죠. 특히 서에 대한 의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게 남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기소부려 물시여인 해가지고 나라 안에서 원망하는 이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집안에서도 원망하는 이가 없을 것. 대체로 그 다음은 대체로 일하는 사람은 서고자 할 때 세워주고 이루고자 할 때 남을 이루게 해요. 능근취비라고 해서 가까운 데서 비추어봐 남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남이 나한테 이렇게 몸 부딪히는 거 싫으면 나도 남한테 몸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그거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 저는 주로 운전을 못하는 쪽이라 좀 혼나는 쪽이죠. 막 빵빵하고 빨리 가라 빨리 끼어들어라 막 이러는 건데 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은 운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좀 과감하게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양보하면 좀 바보 같은 사람 되고. 근데 충서의 정신으로 보면 저는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겁나고 두려우니까 껴주는 건데 그럼 바보 취급당하는 건 아니죠. 공자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먼저 해줘라. 근데 이걸 우리 공자만 한 얘기 아니죠? 황금률. 그리스도교에서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칸트가 결국 이걸 완성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윤리 사상에 있어서 제1법칙이죠. 뭐 칸트가 얘기하지 않아도. 예, 그렇게 해서 충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인데 충은 어떻게 설명하냐? 진기지휘 충. 자기를 다하는 것,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는 걸 충이라고 하고, 추기급인 서라 그래요.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걸 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5글자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모든 뜻을 아주 간결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 조선의 선비들까지 포함해서 주자라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엔 별로 맛이 안 나잖아요. 그냥 한자구나 이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그냥 언어의 압축미에 그냥 딱 매료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의미를 주자가 풀었다. 예. 그 다음에 인과 예의 관계. 보통 인이라는 건 인간성, 인간 본성, 그리고 내면적 바탕을 의미하죠. 마음.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인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의가 이어지죠. 맹자가 등장하면서. 얘는 누구예요? 순자 이어지죠. 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4가지는 이미 사덕이라는 이름으로 맹자가 강조했잖아요.
그럼에도 요게 구분될 때가 있어요. 인의까지가 진정한 의미의 덕이고 예지는 순자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덕이 바탕이 되고 예지의 영역은 인간이 뭔가 지켜야 할 질서와 지식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이게 미묘하잖아요. 그 노자가 막 비판할 때, 유가 비판할 때 인과 의 얘기할 때까지는 그래도 뭐 상인, 상의 뭐 얘기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나오면서 사회적 혼란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내면의 덕을 강조할 땐 괜찮은데 이제 예지 같은 외면적 덕, 외면적 제도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또 구분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공자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인 쪽으로 인의 쪽에 좀 더 핵심을 둔 건 맹자가 되는 거고 예지 쪽에 핵심을 둔 건 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 예의 관계. 근데 어쨌든 공자는 인은 실질이 되고 예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공자는 인의 쪽에 힘을 더 실어준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너무 어지러워지니까 더 이상 도덕성을 그냥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 거예요. 나중에는 제도적인 측면 쪽으로 가죠. 순자에서 한비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복례하고 인의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의 수양론. 공자의 수양론에서 우리가 다룰 만한 요소는 역시 위인제학, 위기제학이죠. 그 위기제학은 뭐고 위인제학은 뭐죠? 한자풀이가 되는데 자기를 위한 학문, 위인제학은 남을 위한 학문. 이렇게 풀어줘도 남을 위한 학문이면 뭐 나쁜 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되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조금 더 부정적이죠. 남에게 아첨하는 학문, 아첨을 위한 이러면 아주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 봐야 돼요. 위인제학이라는 건. 위기제학은 나를 위한 학문. 자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한 학문 이런 거죠. 이 육아사상가들이 지향하는 건 어느 쪽이겠어요? 위기제학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인격적 완성. 뭐가 되는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인제학은 지식의 축적, 외적 성취를 지향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11개월 동안은 위인제학 하셔야 돼요. 남에게 평가받아야 되죠. 점수로 축적을 해야 돼요. 지식을 축적하고 점수로 뽑아내야 돼요. 위기제학은 그 이후에 하시면 돼요. 우리 교사가 돼서 교사로서 자아성찰하고 내면 수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올 한 해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지식 축적하고 외적으로 성취를 이뤄내세요. 위인제학 하셔야 돼요. 근데 육아적으로는 위기제학이 지향하는 바고 위인제학은 지양하는 바죠. 지향은 뭐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지향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자가 되는 거예요. 군자. 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수기치인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닦아서 그렇죠? 다른 사람을 다스린 왕자라면 이렇게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지내는 거죠. 숙이 아닌. 이게 완성이 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임금, 순임금도 어려운 일이었다. 목표로 삼고는 있지만 실제로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밑에 힌트가 있어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아요. 인간이 가진 이익이라는 거. 그래서 순자는 나중에 이익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잖아요. 인간은 이익을 밝히는 게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착한 행동을 하게끔 가르쳐야지. 공자도 어느 정도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이렇게 해놨다는 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군자라면 의에 종사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주기도 하지만
세상의 사실은 이래. 어떤 걸 선택할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잖아요. 소인이 돼서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은 살아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돈 잘 버는 사람이 각광받는 사회잖아요. 의에 밝아봐야 너무 못 살면 안현처럼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어 나가는 건데 이 공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군자 소인의 이 구도로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하면 군자로 가라 이거죠. 군자. 근데 군자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자기 수양이 철저해야 돼요. 자기 훈련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인간으로 완성, 수기, 치인해야 되는 거죠. 가정이에요. 가정과 사회에서 윤리를 실천하고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격자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학문을 익히고 예를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순자가 등장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대체로 맹자 쪽에 가는 거고요. 이거로 그치면 안 되고 치인해야 된다. 아니,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려면 자기 훈련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인간으로 완성되는 이 부분에 치중하는 건 순자가 되는 거죠. 공자 안에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정치사상 공자와 맹자는 많은 면에서 이제 정치사상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 어진정치죠. 인으로서 하는 정치예요. 힘으로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인으로서 하는 정치죠. 나중에 가면 이제 맹자는 왕도 정치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덕치죠. 덕으로서 다스려라. 법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덕으로서. 그래서 인정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건 뭐냐? 먹고 살게 해줘라. 도덕을 얘기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이 필요하다. 맹자는 무항산 무항심 얘기로 그걸 정리하죠. 그래서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줘야죠. 군주는 강자잖아요. 강자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약자는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힘들어요. 그리고 군주 자체가 도덕적이어야 돼. 군주가 자기는 개판치고 막 엉망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 보고만 잘해라? 그런 있을 수가 없죠. 모범이 돼야 돼요. 자기 수양을 통해서 군주는 치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다스려 남을 다스릴 역량을 만들고 인격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덕치, 강제적 법률이나 형벌보다는 도덕과 예의로 교화시켜서 자꾸 가르쳐주고 품어줘서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지 잘못 저지를 때마다 그물질하듯이 이렇게 혼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물만 피해가는 거죠. 물고기가 그물을 피해가듯이 우리도 이거 법에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거야 이것만 따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걸릴 때까지 하고 막 진짜 해선하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걸릴 때까지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쩌다가 그러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죠. 다 실컷 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법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 버려서 안 되는 거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고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라는 근데 거기에도 또 우리 딜레마가 있잖아요. 애초에 가르쳐도 또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또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윤리 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이니까 법보다는 우리는 윤리적인 의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쨌든 중요하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가르치고 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멀리 간 얘기지만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교과서를 우리가 가르쳐서 과연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윤리의식을 일깨울 수 있을까 하는 항상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특히 윤리와 사상이라는 이 책은 참 좋은 책이에요. 제가 보기엔 재밌고 좋은 책이지만 우리 학생들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교사들만 중간에 껴서 고생하게 만드는 거죠.
열심히 연구해서 가져가 봐야 어려워요.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있어야만이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라 그래서 돈만 잘 버는 사람, 뭐 유능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걸 받쳐줘야만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죠. 요즘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요즘의 문제는 바로 그거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위축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막 고지식하고 바보 같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도덕성을 회복해서 모두가 잘 사는 대동사회. 그러니까 도덕성 회복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덕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가 사람들이 물론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엔 도덕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공자가 얘기한 인정과 덕치, 우리 대동사회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상관없이 우리가 또 한 번쯤은 이 사상의 원형으로서 소크라테스든 공자든 동서양의 시작이잖아요. 다 던져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윤리적 의식의 출발점들을 다 만들어놨고 이걸 계승한 거는 뒤에 얘기할 맹자 순자가 되는 거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입장을 견지했던 건 노장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공자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적인 위치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험에 이번에 한 문제 나오므로써 다시 공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